짜잔! 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먼저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은 말 그대로 말하는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어떤 대상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주체 높임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체 높임법은 말 그대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되겠죠. 주체를 높이는 방법에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높임 표현에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체 높임 밖에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도 있었고요. 상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는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만 살아남았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은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술어의 주체니까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이겠죠. 주어로 쓰이기 위해서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죠. 이와 가의 높임말이 깨서예요. 그래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할머니가 주무신다 이거보다는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다음은 높임의 전미사 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주체 높임법에만 한정되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언제나 그 뒤에다 님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계시다, 주무시다, 들다 같은 게 있어요. 계시다는요, 있다의 높임말이죠. 주무시다는요, 자다의 높임말이 되죠. 그럼 들다는요, 낯선가요? 낯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들다는 먹다의 높임 표현이에요. 이 들다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더 높일 수가 있죠. 들다의 어간에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게 되면 드시다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들다라는 표현보다는 드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드시다의 시 같은 경우에는 들다라는 어간이 아직 살아있고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다로 나타날 때의 시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돼요. 하지만요. 계시다의 시나 주무시다의 시는요. 얘들은 선어말 어미가 아니에요. 계다라는 말이 만약에 있다면 시를 붙여서 계시다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때요? 계다라는 말이 존재하나요? 없죠. 주무시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무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때 시가 선어말 어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주무다라는 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다나 주무시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그냥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것 뿐이에요. 같은 소리를 가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선어말 어미로 오해하기 쉽죠. 그러면 낚시질 할 때 밑밥으로도 많이 사용되겠죠.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해 두셔야겠지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서술어는요. 여기까지가 서술어가 되겠죠. 주무시다라는 본용어가 계신다라는 보조용언으로 서술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무시고 계신다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데요. 자,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할머니는요. 높임의 대상이죠. 그래서 뭐가 사용됐어요?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라는
동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있다라는 보조용언 대신에 계시다라는 보조용언을 사용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할머니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머님이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주체 높임법은요. 다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체 높임법은 대부분 화자가 주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법이에요. 그런데 가끔 간접 높임법들이 사용돼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간접 높임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손이 크시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그렇죠. 여기 크시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큰 거예요? 손이 크죠. 여기가 주어가 되는데요. 주어인 손이 높임의 대상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크다라는 어간 뒤에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이 손을 높이고 있어요. 잘못된 높임 표현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의외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요. 왜 여기서 손을 높였을까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신체 부위인 손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간접 높임에서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만 사용합니다. 특수어휘 같은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깨서는요. 얘는요.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거죠. 깨서는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 주격조사고요. 여기 있는 크시다는 손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객체 높임법을 보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인데요. 서술어의 객체는요. 목적어와 부사어가 됩니다. 객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첫 번째,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적격 조사는 높임 표현이 없고요. 부사격 조사는 높임 표현 깨가 있어요. 그 다음, 높임의 전미사 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같은 게 있는데요. 들이다는 주다의 높임말이죠. 모시다는요, 데리다의 높임말이에요. 데리다라는 말은 조금 낯설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데리다라는 말보다는 활용형인 데리고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낯설 거예요. 뵙다는요, 보다의 높임말이 되고요. 여쭙다는 묻다의 높임말이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에서 객체로 등장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뭐가 보여요? 지금 시가 보이죠? 이 모시다 할 때 시는요. 선어말 어미가 아닙니다. 낚이면 안 돼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머니께 편지를 전해드렸다. 서술어는요. 여기죠. 전해드렸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전해드렸어요? 내가 전해주었죠. 주어가 되고요. 누구한테 전해주었어요? 할머니께 전해드렸죠. 자, 여기가 부사어가 되는데요.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할머니가 어때요? 높임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했어요?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했죠. 그리고 전해주었다가 아니라 전해드렸다와 같이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이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누나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다라는 문장을 볼게요. 누나가 할머니를 모시다라는 문장과 누나가 공원에 갔다라는 문장이 이어진 문장인데요. 앞문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나가 할머니를 모시다에서 서술어는요. 모시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모시는 거예요? 누나가 모셨죠. 주어가 되고요. 누구를 모셨어요? 할머니를 모셨죠.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데요.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할머니는요. 높임의 대상이죠.
자, 높임의 목적격 조사는 없으니까 그냥 르리 쓰였고요. 자,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간 게 아니라 모시고 갔죠. 특수 어휘 모시고를 사용을 해서 문장의 목적어인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높임법을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죠. 이때 내가 말로써 대화를 하면 그 상대를 청자라고 부르고요. 글로써 대화를 하면 그 상대를 독자라고 부르겠죠. 어쨌든 나와 대화를 하는 그 상대를 높이는 표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상대를 높이는 방법부터 보면요. 상대를 높일 때는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를 높이게 되는데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격식체는요. 형식이나 격식을 갖춘 의례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체예요. 그래서 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는데요. 상대를 아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를 아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또 상대를 높이기는 높이는데 아주 높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높여주는 방법, 예사 높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를 낮추기는 낮추는데 아주 낮추기엔 미안해. 그래서 조금만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예사 낮춤이라고 합니다. 종결어미는 평서형 종결어미, 의문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 청유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처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상대 높임법을 드러내기에 가장 확실하게 등급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종결어미가 명령형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등급을 나타낼 때 아주 높임을 하십시오체처럼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높임 같은 경우에는 하십시오체라고 부르고요. 아주 낮춤 같은 경우에는 해라체라고 불러요. 상대를 높이기는 높이는데 예사로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오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를 아주 높이기엔 자존심 상해, 아주 낮추기엔 미안해. 이런 경우에 예사로 높여주는 방법을 쓰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부부 사이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어디 가오, 이것 좀 보오, 요럴 때 쓰죠. 예사 낮춤은요. 낮추기는 낮추는데 아주 낮추지 않는 거라고 했죠. 분명히 낮춤의 대상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었거나 직급이 좀 높거나 할 때 아주 낮추기엔 좀 미안해. 요럴 때 조금만 낮추는 예사 낮춤을 사용하는데 주로 하계체라고 해요. 종결어미를 하계로 끝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 하면 외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이것 좀 보게, 이것 좀 하게 하는 식으로 낮추긴 낮추는데 아주 낮추는 건 아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존대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죠. 자, 여행을 하십시오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지금 얘기하는 상대가 아주 높임의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해라 할 경우에는요. 상대가 아주 낮춤의 대상인 경우죠. 그 다음에 여행을 하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아주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낮춤의 대상도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하오체를 쓰고요. 여행을 하게라는 문장은요. 상대가 낮춤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주 낮추기에는 조금 곤란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하계체를 씁니다. 그 다음은 비격식체입니다. 비격식체는 말 그대로 격식적이지 않은 문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표현이 좀 부드럽고 주관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주로 친근한 사이일 때 사용을 하죠. 두루두루 낮추는 두루 낮춤과 두루두루 높이는 두루 높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두루 낮춤 같은 경우에 무엇 해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 해라고 끝나는 종결어미 뒤에 보조사, 얘가 보조사예요. 보조사 요를 딱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높이는 경우가 되겠죠. 여행을 해라는 문장은 해로 끝나니까 해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보조사 요를 딱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높임이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높이는 두루 높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요,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딱 나누어서 분명하게 금을 딱 그어서 사용하지는 않죠. 격식체를 써야 할 자리인데 종종 두루 높임이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두루 낮춤을 쓰면서 중간중간 두루 높임을 쓰기도 하고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상대 높임법에는요,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상대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는요, 나를 낮추어서 저라고 하고요. 나를 포함한, 발화자인 나를 포함한 다수를 낮추어서 저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럴 때 저희라는 표현은요, 상대, 다시 말해서 청자를, 나하고 말을 하는 내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발화자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수를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는 포함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서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낮추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표현인데요.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대화하는 상대자가 우리나라 사람일 경우에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우리나라가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또 하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위에 1번과 같이 잘못된 문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저희에 나하고 대화하는 그 상대가 포함되지 않은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 가리키는 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죠. 과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겸양의 대상일까요? 이건 우리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낮추어서 저희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정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부정표현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부정을 하는 표현이 되겠죠.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부정을 하는 표현을 우리가 부정표현이라고 불러요. 부정표현은요, 내용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상태나 의지를 부정하는지 아니면 능력을 부정하는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요. 형식에 따라서는 그 부정표현의 길이가 짧은지 그럼 짧은 부정, 긴지 긴 부정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내용에 따른 분류부터 공부해 볼게요. 상태 의지 부정은요, 아니라든가 아니하다를 사용을 해서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것, 또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 이런 것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을 상태 의지 부정이라고 하고요. 능력 부정은요, 못이라든가 못하다를 사용하는 부정 표현인데요. 외부의 원인에 의한 불가능, 또 주체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가능을 나타내는 부정을 능력 부정이라고 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영수가 학교에 안 갔다 라는 문장은요,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영수가 학교에 안 간 건 영수의 의지에 의한 거죠. 영수가 학교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것이 되죠. 얘를 아니하다를 사용하면요, 영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가 돼요. 가지 않았다에서 요 안은요, 아니하다의 어간 아니하를 축약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수는 학교에 가기 싫었던 게 되는 거예요. 상태나 어떤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상태 의지 부정을 안 부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 이 문장들을 능력 부정으로 바꾸어 보면요, 영수가 학교에 못 갔다, 또 영수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죠. 영수가 학교에 안 간 것과 못 간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의미 차이가. 안 간 것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거고, 못 간 것은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간 거예요. 어떤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못 갔거나 아니면 영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갔거나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가지 못했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를 안 해갔을 때,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해갔을 때, 그럴 때도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는 숙제 안 했어요 하고 말해야 될까요? 숙제 못했어요 하고 말해야 될까요? 안과 못의 의미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숙제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는 못했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게 덜 혼나겠죠. 그래서 능력 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부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번에는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을 볼 거예요. 짧은 부정은 말 그대로 길이가 짧은 부정이에요. 이럴 때는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아니를 줄이면 여러분 아니 돼요. 못 같은 거 있죠. 이런 부정 부사를 사용해서 나타내요. 그럼 여기 위에 예문에서 영수가 학교에 안 갔다라든가 영수가 학교에 못 갔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니라든가 못 가 같은 부정 부사가 사용됐으니까 얘네들은 짧은 부정이 되겠죠. 긴 부정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부정을 이르는 말이 되겠죠. 부정 용언을 사용해요. 아니하다나 못하다와 같은 부정 용언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게 긴 부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수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든가 영수가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모두 긴 부정이 되겠죠. 그쵸? 이것 말고도 긴 부정에는요, 부정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정의 종결 어미에는요, 말다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요, 명령문일 경우에는요, 뭐뭐 하지 마 혹은 뭐뭐 하지 마라 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청유문에 쓰일 경우에는요, 뭐뭐 하지 말자와 같이 나타나요. 영수야 학교 가지 마 혹은 영수야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학교에 가는 영수의 행위를 부정하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영수야 학교 가지 말자, 청유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영수가 학교에 가다라는 그 의미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일상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용되는 부정 표현은요, 그 부정 범위에 따라서 중의성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의성이라는 말은 알고 계실까요? 중의성은요,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를 띠는 것을 중의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면 중의성을 갖게 되는 거죠. 부정 표현 같은 경우는요, 이 부정 범위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 영수가 게임을 안 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은요, 3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영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게임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영수가 하긴 했는데 게임이 아닌 다른 것을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영수가 게임장에 있긴 있었는데 게임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기만 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장은요, 별로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중의성을 해소해서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요, 강세를 사용한다거나 보조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중의성을 해소해 볼까요? 1번 문장 같은 경우에 영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게임을 했다는 걸로 전달을 하려면 영수는 게임을 안 했다와 같이 보조사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영수가 라는 주격조사를 영수는 이라고 보조사로 바꾼 다음에 강세를 좀 주는 거예요. 영수는 게임을 안 했어. 이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했고 영수는 안 했다가 될 수 있겠죠. 다음, 영수가 게임이 아닌 다른 것을 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요, 보조사 은을 사용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강세도요. 영수가 게임은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강세를 주면 하긴 했는데 다른 걸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은 게임을 하지는 않고 보기만 했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려면 영수가 게임을 하지는 않았다와 같이 보조사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영수가 게임을 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되면은 게임장에 있긴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다. 보기만 했다라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중의성은 반드시 해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높임 표현과 부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특히 높임 표현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